여러분, 기말고사를 위한 강의를 몇 차례 제공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말 시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걱정되시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출제하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꼭 그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말고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 이전의 강의들을 참고하시고, 만일 여러분들이 더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제 지금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의 부분들을 어, 공지를 할 테니 그 부분에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교육 경제학이 무엇이냐? 경제학, 교육 경제학은 교육학과 경제학을 이렇게 융합한 과목이다. 그랬을 때 이제 교육학은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신이나 성격을 훈련 개발하고, 또 여러 측면에서 어떤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활동이다 얘기를 했다면, 경제학은 뭐냐? 무한한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지식 혹은 여러 가지의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학문이다. 그렇게 봤을 때 교육 경제학은 뭐냐? 어,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개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물적 투자와 효율, 투자가 되더라도 희소자원이니까 효율적인 그런 활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학문이다. 그래서 뭐 여러 학자가 있지만 콩과 어, 게스크라는 사람은 형식 교육의 다양한 유형의 교육 제야 라고 한다면 서비스죠. 훈련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형의 재화예요. 그런데 이런 재화에 이런 측면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희소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경제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요 측면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교육경제학을 배웠는데 교육경제학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학의 유형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실증경제학, 규범경제학. 하나는 교육 현상에 대한 경제적 사실이나 법칙을 규명한다. 예를 들면 뭐 교육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어떤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를 봤지만 어, 명문고가 있는 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적 사실이에요. 규범적 경제학은 뭐겠어요? 경제 경제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규범 경제학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자, 하나의 이제 그 불평등이 있어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어떠한 테크놀로지 기기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구입도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또 누구에게,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그 경제적인 어,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또 지금 와이파이가 안 잡힌 우리 소외계층들에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을 해야만 인간 성장에 있어서 또 학습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절하지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공하는 거는 하나의 하자고 제안하는 이것들이 규범 검지역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교육 재화. 교육의 재화에 있어서는 교육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서비스예요. 그래서 비가시적이고 무용적인 지식이나 기술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육적인 서비스죠. 여러 가지 생활지도, 어떤 코칭, 지도,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무형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일정한 어떠한 뭐 생산품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무형의 비가시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많이 속한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뭐 요 부분은 그냥 이해하면 될 일인데 요 부분이야 이제 시험 문제를 내야 될 부분이 야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고 저에게 제가 시험 문제 낸다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 카톡이나 혹은 우리 뭐 공유하는데 같이 공유하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혹시나 내가 엉뚱한 걸 내더라도 여러분들 일단 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외적 효율성과 내적 효율성이 있어요. 교육의 효율성에는. 외적 효율성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 외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뭐냐면 그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노동시장에 인적 자본을 제공하는 이것들이 외적 그 효율성이에요. 또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기여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 외적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내적 효율성은 학교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 여러 가지의 희소 자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필요한데 노트북을 사주는 게 필요하냐, 태블릿이 타는 게 또 학습에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내적 효율성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외적 효율성과 내적 효율성 이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성과는 뭐냐? 보세요.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죠. 자, 민주시민 이 부분은 어,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배웠다고 가정을 해도 당장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언젠가는 뭐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아 그때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다 그 인생에 있어서 다 깨달음이 와. 그러면서 민주시민이 되었어. 이거는 장기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교육적인 효과들은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지식적인 거는 금방 나타나죠. 여러분들 이미 어, 팀 토론이나 뭐 지금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성과에 대해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얘기한다면 이런 측면들 또 여러분들이 팀 학습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잘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 측정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난해해. 지식적인 거 1 더하기 1은 금방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자 창의성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창의성이 도대체 뭐야? 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어떤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 창의적이라고 해. 다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청과 측정은 굉장히 난해하다. 그다음 그것처럼 왜 난해하냐?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교육 목표가 불명확해. 창의성이라는 건 해석하는 사람 따라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뭐야? 표준화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성과는 측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 경제학자는 교육에 쏟아붓는 돈이 굉장히 낭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나타날지 몰라.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또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당장 어떻게 뭐 보험의 어떤 계약 건수처럼 나타나지는 않아.
아주 불량 학생도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마음속에 보면 나를 인정해주고 또 그런 스트레스의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걸 다독이면서 자신감을 불려주고 또 학습 결손 부분들을 빨리 메꿔주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불러주면 우등생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런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비가시적이라고 측정할 수 없다고 경제학자들은 그렇단 말이야. 하지만 교육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성과 자체를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죠? 그래서 교육의 성과는 도대체 뭐냐?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교육시장은 뭐냐면, 교육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그러한 교환,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 것.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도 교육시장이에요.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소요자가 적절한 지금 세금을 내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공교육 체제나 교육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주고 하지만 하나의 시장일 수가 있어. 어떤 측면에서 뭐 학교 선택제나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고교 학점제가 되면 또 교과 교실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시간표를 정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대학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여러 과목들 중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렇지 않은 선생님, 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면 하나의 학생들은 선택권을 갖는 부분이 된다면 학교 교육 안에도 교육 시장의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 사교육에서는 굉장한 그 교육 시장의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어, 학원비를 내는 거, 또 학원비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학원에서는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육 제한의 성격에 있어서 공공재와 민간재, 시장을 통한 수요 공급 조절 기능에 의해서 교육 서비스 배분이 효율적인가? 민간 부분에 맡겨서 충분한 공급이 보장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 등의 어떤 공공이 실현할 그런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가급 대부분이 어, 교육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최소한 교육받을 권리 측면에서 학교 교육은 공공재 측면이 강하죠. 그러나 하나의 그 시장의 논리를 통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가능하고 또 선택이 가능한 그것들은 민간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초등등 중학교 교육시장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요. 그러나 고등학교 측면에 있어서 뭐 비평준화 지역이나 학교가 선택이 이렇게 가능한 또 뭐 또 어딜까요? 그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교육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 시장의 측면들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 그래서 뭐 그 정도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 혹은 교육에 있어서의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비용, 요거는 반드시 낸다 그랬어요. 요거. 그래서 교육비는 총 교육비, 이 교육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직접 교육비, 하나는 간접 교육비. 근데 대부분이 요걸 생각 못 해.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 그 대학에 여러분들이 쓰는 돈, 지금 그 여러분들이 지불한 돈이 얼마냐 했을 때 대부분 직접적 교육비만 다 계산했는데 간접 교육비를 생각 못 했어. 기회비용. 다른 얘기하면 포기소득이에요.
4년 동안 여러분들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곱하기 4. 약 1억 2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벌 수 있음에 불구하고 4년 동안 졸업장을 받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한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 교육비는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을 합쳐서 뭐 직접 교육비가 등록금이 500만 원씩 간정한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되잖아요. 4년 동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어. 뭐 공교육 부담비, 사교육 부담비 여러분들 막 계산해 봤을 거예요. 아, 그게 1억이라고 잡어. 그러면 적어도 2억 이상은 여러분들이 쓰고 대학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죠? 직접 교육비, 간접 교육비. 직접 교육비는 뭐냐면 공교육비하고 사교육비로 나눈다. 이 사교육비는 여러분들 임용고시학원 혹은 인강듣고 또 어디야 영어학원 같은데 YBN 같은 데서 공부하면 이 부분이에요. 공교육비는 뭡니까? 공부당 교육비야. 이거는 뭐 등록금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국가 지방자치대에서 하는 거. 사교육비는 여러분들 뭐 수익자 부담 경비 등록금에 속해요. 대학으로 따지면 공부당 교육비는 어, 뭐,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얘기해요. 사부당 공교육비는 뭐냐면 등록금을 의존해요. 물론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부당 교육비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등록금을 받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 사부당 교육비 등록금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 80%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꼭 시험 문제 내겠고요. 자, 직접 교육비는 뭐냐? 교육활동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 투입하는 실제적인 부담, 모든 부담을 얘기한다. 간접비는 지불하지 않지만, 개인이 지불하지만 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는 거. 포기소득, 뭐, 임대료, 이자, 조세인데 여러분들 포기소득을 꼭 고려해야 돼. 그래서 어, 대학에 다니면서 한 대학생이 지불하는 교육비의 유형과 총 교육비는 대략 예시를 해서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 공부담 공부육비, 사부담 공부육비는 공공회계 절차를 통해서 거쳐요. 뭐냐면 예를 들면 등록금도 대학 회계 속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회계 절차에 거치는 것들이 공부담, 사부담, 공교육비라고. 그럴 때 이제 공부담, 공교육비는 정부나 재단이나 사회나 기업이 부담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법인이 있잖아요. 개명된 법인이 학교에 전입금이 있어요. 법인 전입금. 법정 전입금이 있어요. 뭐 교원들의 4대 보험들을 제공한다거나 뭐 일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공부 부담비고 사부담 공부비는 뭐 등록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사교육비는 공공위기에 거치하고 학부모나 학생이 개인적인 필요 충족을 위해 직접 지불하는 경비, 용돈, 기숙과비, 하숙비, 학원비, 개인 연수비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학용품비 이런 거 다. 그다음에 한번 교육 수익은 이렇게 잡혀요. 자, 교육 수익은 이제 대학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등교육 졸업자의 평생 소득 현재 가치가 있어. 그다음에 고등교육 교육 비용의 현재 가치. 이거를 빼. 그러니까 고등교육 뭐 고등학교도 좋고 고등학교였네요. 고등교육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그 졸업사가 총 받을 소득에 그다음에 모든 비용 이제 여러분들 그 계산 비용을 빼. 그리고 나서 뭐냐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생소득 현재 가치를 빼면 대학교의 수익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대학교의 어떤 비용이 진짜 그 고졸자보다 더 높냐 낮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금전적 수익 여러분 그
직접적 수익이라 그래요. 개인과 사회에 돌아가는 그런 직접적 수익, 소득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간접적 수익. 금전적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소득으로 이렇게 측정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회 안전 수익, 초등학교 아동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세대 간 수익.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소득도 높아지는 이런 게 세대 간 수익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모 사이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갖고 자녀들의 그러한 지위도 확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귀속 사회로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반 제도가 생길 지금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아동 보호 수익,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아동을 돌볼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얻은 수익,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 수익, 교육 수준이 높아갈수록 범죄율이 감소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는 수익,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수익을 고려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인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시험 문제 하려 그래요. 교육 투자를 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뭐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나요? 이러한 투자의 어떤 경제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있어요. 좋은 직업을 갖는다거나 고소득을 보장시켜 준다거나 신분 상승이나 자녀 교육이나 직업 선택이 확대되기에는 그러한 개인적인 차원.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는 학력 차별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고 배우자 선택이 용이하고 건강 관리하고 문화생활 여러 측면 등 이런 사회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투자를 하고 보다 좋은 그런 졸업장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자, 투자 요인에 있어서 한번 보세요. 이게 투자를 하면 공교육비나 사교육비를 투자하잖아요. 그다음에 비경제적 요인은 어떤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투입도 하고 문화적인 그러한 가정의 어떤 투입이 교육 투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으로서 산출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자, 직업 선택의 재량권 확대이 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고 전문적인 그런 그 뭐랄까 직위를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어떠한 이동성이 높아지죠.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배우자 선택이나 건강전직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사회적인 보면 결국 국가도 교육을 투자하는 이유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우수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학문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교육 투자를 한다. 그래서 교육 투자의 경제적인 가치하면 개인적 차원, 사회 또는 국가적인 차원, 뭐 이런 차원들을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어,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분 측면들을 이렇게 하나 배웠었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제시하는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 의해서 첫 번째는 지식정보 사회가 됩니다. 이런 지식정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초지능화, 초연결화된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정보 사회는 디지털 자료와 정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을 매개로 해갖고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고 분석 종합하는 하여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부를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이나 여러 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되고 소통하고 또 협업하고 하는 그런 사회를 갖다가 지식정보 사회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지식정보를 얘기했지만 뭐 다니엘 벨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엘빈 토플러를 얘기했다. 엘빈 토플의 3회 물결에서 지식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이동되는 그런 사회를
지식정보 사이로 제시하면 했는데 제3의 물결을 했을 때 1차 물결은 농업혁명이고 2차는 산업혁명이고 제3차 정보혁명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 지식정보를 사회의 어떤 이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토플러는 뭐냐면 프로슈머라고 얘기했다.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동시에 소비자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사람들이 연결되고 소통하고 정보와 지식을 서로 교류하고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자본이 이동되고 왜 이동돼요? 뭐 요즘에 여러분들 은행 갑니까? 주로 어디서 해요? ATM기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하죠. 뭐 예를 들면 카카오 페이로 해가지고 지불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식정보 사회다. 그런데 이제 지식정보 사회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요 집단지성 사회예요.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온라인 공동체 혹은 가상 공간 속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지식과 정보를 나누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게 집단 지성이잖아요. 이런 거. 그러나 지식 정보 사이는 아주 이런 장밋빛 환상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장밋빛 로지 어떤 그 좋은 점도 있지만 어, 프라이버시나 잊혀질 권리, 사이버 일탈이나 정보 격차나 인터넷 중독이나 디지털 감시나 이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정보 사이의 특징을 대해서 설명하면 이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사이버 공동체. 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만 또 온라인 속에서 많은 이렇게 플랫폼 속에서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바타가 있잖아요. 제2의 나의 이 모습이야. 그런데 이 모습은 뭐냐면 어, 오프라인 속에 내 인격하고 그렇지 않은 인격하고 어떻게 일치하면 좋은데 괴리하는 것도 많죠. 뜻밖의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선량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도 선량한 사람 대체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교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속감 없고 사회 정체성을 제공하는 그러한 모임들, 사회 연결만을 통해서 형성된 모임들을 갖다가 온라인 사이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오프라인과 사이버 공동체에 뭐 다양한 어떤 그 차이점이 있다면 서로 물론 공동점은 서로 간에 이렇게 정서와 정보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는 공통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고 대면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이 강하지만 대부분 사이버 공동체에서는 간접적이면서 비대면적이고 익명성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집단지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집단지성은 네비가 얘기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자유로운 분배와 교환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 집단이다. 일단 집단지성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갖고 다수의 집단들이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하는 공동체 또 여러 가지의 그 사이버 공간 속에서 다양한 대화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 갖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집단생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동조 현상이에요. 솔로몬 애쉬가 실험했는데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A라 이제 봐봐요. A라고 이제 한 10명이 이제 여자 10명이 이제 야, 뭐 먹을래 했는데 다 뭐냐면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데 뭐 이제 나는 솔직히 짬뽕을 먹고 그래도 뭐냐 B라는 걸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다수가 원하니까 그냥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서 서로의 생각을 다양하게 모여갖고 이렇게 취지지만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에 있어서
집단 의견에 쉽게 동의하고 그 합리성을 더 더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집단에 의해서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갖다가 동조 현상이라 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집단 지성의 유형은요. 공유형, 기여형, 공동 참여형이 있는데 공유형은 특정한 자료나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게시판 같은 데서. 기여형은 어떤 거냐면 상호 질문하면 이게 답변해 주는 거. 지식인 같은 거. 공동 창조형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함께 뭔가를 공동 창조하는 거. 오픈 소스 있죠? 예를 들면 뭐 리눅스나 이런 것들은 다 오픈 소스잖아요. 오픈 뭐죠? 그 여러분들 그, 뭐죠? 워드나 이런 것들이 다 요즘에 오픈돼 가지고 개방형 그 뭐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동 창조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그러면 이제 다니엘 핑커가 했던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이제 21세가 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를 예 어떤 부분들을 소유할 수 있는 인재가 지식 정보를 살아가는 인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이 컨셉은 뭐냐면 어떤 패턴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 양상 중에 패턴이나 여러 가지의 뭐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뭔가 다양한 아이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걸 하이 컨셉이라 했다면 하이 터치는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업하고 이런 뭐 어떤 의미를 잘 파악해서 서로 공유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이터치의 부분인데 이렇게 하이터 컨셉과 하이터치가 조라운 인재를 미래 인재, 그러니까 지식 정보를 사회를 살아가는 인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6가지를 제시했다.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의미의 6가지의 인재 조건을 제시했는데 디자인은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아이폰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뻐야 돼.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이렇게 깔끔하고 손에 쥐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야 돼. 사람들은 이렇게 디자인을 추구해. 또 뭐냐면 요즘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넘쳐서 뭐냐면 귀에 솔깃하고 또 이렇게 뭐냐면 호감이 가거나 설득력 있는 그러한 짧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제공하는 게 금방 인식해. 여러분들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광고 같은 데도 상당히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그 광고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좋아.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것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새로운 것 융합할 수 있는 요즘에 융합 능력을 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유의는 뭐니 해도 재밌어요. 요즘에 따분한 거 싫어하잖아. 재밌으면서 스토리가 있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그 디지털 정보나 어떤 자료들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그 구독자를 갖게 되잖아요. 동영상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그다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삶은 어떤 목적 의식이나 삶에 있어서 의미와 어떤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6가지 측면들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지금은 필요로 하는 사이다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한번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